이렇게 위기에 놓인 농민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요즘에 농민수당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시행에 들어간 지자체도 있습니다. 농민운동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농업계의 뜨거운 감자, 농민수당제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 오늘 이어가 보죠.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농민수당 현실로입니다.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 또 미래에 대한 잠재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유농자재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생필품을 산다든가 상당히 부족한 돈이거든요. 생색내기성,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거에 대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냐. 경남도에서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농촌에 실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촌이라고 하는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그리고 농민이 계속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 저희가 심각함을 느끼고 농업과 농촌과 농민이 유지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한 달에 20만 원, 70만 원도 아니고 1년에 60만 원, 70만 원 잡는데 우리는 농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까 마땅히 그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농분들이 이거 농사에 치에서 난갑되고 배로갑되고 나면 그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농민들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7억 것들은 나라가 나라 이런 것뿐인데 소득장은 많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뭐야 되는지 많이 주면 좋아요. 어른급 농업인 경영 안정자금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의 기간 산업과 생명 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우리 농민들의 어떤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그에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들을 우리 의원들이 모아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기분은 상당히 좋죠. 이제 이걸 계기로 여력이 자꾸 인구가 감소하는데 또 돌아본 농촌에도 이익이 되고 또 지금 농사를 짓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우리도 참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농민들도 이런 좀 뭔가 좀 대우를 받는 이제 그런 기회도 될 것 같고요. 도 단위로 확산이 되고 또 도 단위 확산되다 보면 이게 입법화돼 가지고 정부 정책으로서 방기를 낼 때 그때 진정한 농민들이 대우받는 농민수당의 그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자면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처럼 농민이어서 수당을 주겠다. 지금 이런 게 농민수당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조금 다른데요. 네. 애초에 요 수당의 개념을 도입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아동수당, 건속수당, 가족수당 이런 데 쓰이는 수당의 한자는 손수자에 마땅할 당자거든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우회로 받는 거, 경상도 말로 하면 우회로 받는 기고 영어로 하면 엑스트라 베네핏이라 가지고 여분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제안했던 수당의 개념은 지킬 숫자에 마땅할 당자. 농업을 지키니까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당의 개념하고 좀 다른데요. 그냥 쓰이기는 그냥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경남에서는 최초로 어른군도에서 이제 농민수당이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어른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민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제 상품권을 이제 어른 같으면 어른 사랑 상품권 이런 거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가벼운 뭐 일회성의 농약이라든지 또는 뭐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또는 어른 같은 경우는 영화관도 없거든요. 근데 뭐 그 문화생활을 최소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되면서 지역 경제에 이제 조금 도움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어른군이라는 곳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이 세수가 부족한 것이고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이고 또 인구도 2만 7천여 명에 불과한 아주 소규모의 가장 작은 이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경남 전체의 파장은 상당히 클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이게 의령에서 이번에 이제 통과된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이 차별 없이 농민이면 일단 다 주자는 게 이 농민 수당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령에서도 1년 이상 이제 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제 세대당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60만 원으로 지역 상품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데 그래서 그럼 이게 한 해 예산이 얼마가 드냐? 한 3,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예산을 해마다 마련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의령군에서는 아주 야심차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연간 60만 원이면 이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를 그렇습니다. 준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건 의령의 얘기고요.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예, 일단 이제 전라남도 강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네. 강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가의 그 면적에 관계없이 1년에 이제 7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3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35만 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근에 있는 해남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0만 원은 전부 다 이제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농가에는 한 달에 5만 원이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저게 실질적인 정말 도움이 돼 그렇게 어려우시다면서 그렇다면 이게 뭐 액수를 넘어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농민수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네, 정책의 도입에 대한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농업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는데요. 간접 보조 내지는 보조금 지급으로 지급되는 것들의 비중을 직접 지불의 형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첫 단초고 교두보인 것 같아서 이 시행이 이후에 가져올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접 지원이라는 건 지금까지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이 하우스를 지으면은 50% 보조해 줄게. 그런 식으로. 당신이 소를 수정을 시키는 데는 수정액의 뭐 20%를 보조해 줄게. 뭐 기타 등등 한 200여 가지가 넘는 농업 보조금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 보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간접 보조 비율을 어떻게 직접 지불의 형태로 바꿀 거냐. 네가 소 수정을 시키든 비료를 사든 퇴비를 사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걸 알아서 사라. 이런 식이죠. 월 5만 원이 뭐 흔히 하는 말로 담배값, 막걸리값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니냐라고 사실은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제도 도입 초기고 이것을 시작으로 점점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실화해서 이 수당은 점점 좀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농가에 단순히 뭐 소득 보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농업을 우리 국가 정책에서 어느 정도로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또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계속 농업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받는 입장에서 원래 5만 원이니까 상당히 작은 금액이지만은 어릉이라는 아주 낙후된 지역에서 1년에 30억, 40억을 예산 편성하기가 그리 쉬운 것만은 또 아닙니다. 일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정부 예산의 편성에 있어가지고 지자체와의 예산 편성 그리고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 조정 문제라든지 이 중앙정부의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당히 옳은 말씀이시고요. 이 정책이 왜 나왔는 그 기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WTO가 출범을 할 당시에 이제 모든 것을 오픈을 했거든요. 모든 것을 간세화했다는 개방을 다 했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유럽의 사례를 보면은 유럽도 농업과 관련돼서 모든 것을 개방하지만 농업을 그러면은 이렇게 개방된 그 내팽개 둘 것이냐 예. 아니면은 국가가 어떻게 농업을 안고 갈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나왔던 그 단어가 만들어낸 용어가 농업은 공산품과 다르게 비교육적 기능이 있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교역하는 물건들과 다르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비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에 어떻게 국가가 보상해 줄 거냐를 같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직불 제도를 만들어낸 게 유럽은 벌써 한 4반세기 전 25년 전에 그 제도를 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럼 개방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농업이다. 그러면은 농업은 왜 그러면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냐? 경쟁력이 약하니까. 비교 열의에 있으니까. 이 논리를 통해서 한국은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가고 상생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내팽개 쳐버렸고 오로지 그냥 수출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 논리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런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당이라는 게 이제 보상 차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농업이라는 활동이 사회적 보상 차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이 물론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그 이외에 시장 밖에서도 좋은 쪽으로 많은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토지도 정화시켜 주죠, 공기도 생태시켜 주죠, 그다음에 생태도 보존해 주죠. 특히 이제 국토 보존에 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이 꽤 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 성격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사회 보상 차원에서 갈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제일 많은데 지금 우리 앞서 이제 여러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60-70만 원 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이게 60-70만 원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성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수에 관계없이 농가에 네. 한 농가에 50만 원 정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한 수치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농가의 부부 내가 거의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데 저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50만 원 내의 선에서 뭐 이게 상징성을 갖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든 우리 농민들에게 수당을 꼭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당위성이 있다 네.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저희가 농민들이 참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얼마나 힘든지 현실이 어떤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실까요? 개방 농정 한 20몇 년 사이에 농민 수가 급감을 했죠. 농사가 돈이 되고 먹고 살만하면 농촌을 떠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농사가 뭐 잘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은 젊은 애들이 들어와서 농사 짓는 건 당연할 건데 저희 면에 제가 농사 지으러 들어온 지 21년이 됐는데 제 밑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면에. 제일 젊으세요? 예.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제일 청년인데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넉넉하지 않은 게 이제 당연한 거고요. 수치로 따져보면은 2018년도에 농가 소득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3,700만 원, 800만 원 하던 게 한 4,200만 원 정도로 올랐는데요. 예. 상당히 이제 뭐 쌀값 상승이라든지 해서 2018년은 상당히 이제 올랐는데 그 내용을 뜯다 보면은 전체 4,200만 원 중에 농사로 지어서 생기는 소득이 한 1,300만 원. 이게 농업 외소득 내가 나가서 뭐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양하게 뭐 각시가 벌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소득이 한 1,7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전 소득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네. 들어오는 소득인데 순수하게 농업 소득만 따져보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도시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건 상당히 안 되는 거죠.
2017년 통계를 보면 이 농가 소득이요 2,823만 원. 아까 이제 2018년에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딱 들어도 좀 많지는 않다 싶으신데 그러면 도시랑 비교를 해볼게요. 도시는 지금 영목 소득이 6,045만 원으로 잡히거든요. 그럼 도시에 비교해가지고 한 6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도시가 잘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게 너무 이제 일상화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기준으로만 봐도 농가 소득이 도시 소득보다 높았습니다. 네, 오히려 4.8%가 높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30년 사이에 이렇게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제 농촌을 벗어나서 다 도시로 옮겨왔고 우리 산업 정책이 급속도로 그렇게 변한 탓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의 빈곤은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정부 정책이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실제 농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소득을 벌어들이는 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정도인 것 같고 그 외에 기타 뭐 소득이 잡히는데 그 중에 큰 그 비중을 차지한 게 농업 보조금이거든요. 근데 이 직불금, 농업 보조금, 직불금이라는 거 마저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우리 그 농민들의 실제 소득은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OECD 회원국하고 한 비교를 해보니까 그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 이제 4.7%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이제 10.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도 채 안 되는 지금 수준에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들끼리 한번 쭉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7.4%, 일본이 11.4% 정도가 되고요. 특히 이제 유럽의 노르웨이는 50.4%, 스위스는 41.8%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보면 굉장히 우리는 미미한 수준이다.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하나하나 세세한 점이 이제 생각해봐야 될 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하고 엄마가 같이 짓고 있다거나 이렇게 오히려 농촌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농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 뭐 남편분은 계시다 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실제 일을 못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세대당으로 주게 되면 실제 농업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육체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농민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 농민 한 명당 개개인당 지급하는 게 오히려 형평에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서명운동 받고 있는 장면 보셨죠? 이제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끔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서명이었던 건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가능성? 그 도의회가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기보다는 그 민간에서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도 여기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족이 돼가지고 그 주민 발의 서명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도의회에서 이제 빈지태 의원이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또 법안 발의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남도가 여기에 좀 발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냐면 그 도저히 이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돈이 제일 급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 예산 문제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2019년도 이제 경상남도의 그 농업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 7.3%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빈지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 시도의 10%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 시도 쭉 보면 이제 전북이 12.8%, 전남이 11.1% 정도가 지금 농업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앞서 우리가 소개한 것처럼 농민수당이 지금 잘 지급이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남하고 전북, 경남하고 전남의 어떤 산업 구조를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예산 비중을 높이면 그 우리 지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제조 산업이라든지 서비스 분야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지금 도가 조금 딜레마에 처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전국 최초로 이게 농민수당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남에서 도입하게 된 얘기를 이제 쭉 보다 보니까 뭐 물론 해남이라는 곳이 전국에서 농경지가 뭐 제일 많은 그런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쉽게 형성돼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경남도 이제 이 뭐 산업단체 이런 산업벨트 빼고는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제일 먼저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 농민들의 지자체가 호응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 해남도 그렇게 했고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지만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걸 주는 형식으로 해서 사실 이 돈이 지역 안에서 계속 돌면서 지역의 상인들이나 뭐 그런 여러 도움, 그러니까 경제 유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네. 지역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이거를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어서 쉽게 말해서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성공한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2015년입니까 6년입니까 성남시에서 청년 수당제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수의 성남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행을 하고 나니까 성남시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이게 서로 이 청년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뭐 데이트도 하기도 하고 책을 사보기도 하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 성남시 안에서 그 돈이 도니까 윈윈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정책이 제대로 정착이 되니까는 올해부터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농민수당제도 또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농업을 뭐 천하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농민은 소외되고 또 고립돼 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묵정밭을 일구는 농민의 마음으로 농촌의 희망이 씨앗이 될 그런 정책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농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열띤 감시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